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며칠간 제 채널에 정말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몇 가지 댓글을 선정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제 레퍼럴 중에 해킹을 당한 것 같습니다. 447개 사용 가능 중 전부 탈취를 당했고요. 또 락업 중인 것이 4,000개가 아직 있습니다. 도둑 지갑, 이 지갑을 좀 공유를 해주시고 락업된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고요. 또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1분 전에도 한 분이 댓글로 흡사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받은 파일가 해킹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새 지갑을 생성은 가능하나 새 지갑 생성 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복잡하다.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 지갑 생성 후 마그가 되기까지 또 기다린 후 마구 완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또한 락업 물량은 기존 지갑으로 되어 있어서 락업 풀리는 시점에 새 지갑으로 옮겨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정말 힘들게 혼자 채굴한 게 해킹당하니 너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파이만이 희망이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일단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게는 5년 이상 꾸준히 채굴을 해왔던 파이코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해킹을 당한 분들, 저도 여러가지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을 해보았고 저 또한 과거에 2차례 정도 비수탁형 지갑 해킹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부터는 비수탁형 지갑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게 되는 또 그런 기회로 삼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파일 공식 사이트에서는 스캠 피해를 신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링크는 제 영상 하단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한글로 잠시 번역을 해보면 스캠 또는 스캐머에 대해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코어팀이 응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이메일 주소와 파일 사용자 이름, 즉 레퍼럴 코드와 동일하겠죠. 그리고 그 스캐머의 파일 사용자 이름을 안다면 이것도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유형의 스캠인지 그것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캐머와 따로 연락을 취하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스캠을 당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스캠 링크를 직접 방문해서 그곳에 비밀 구절을 입력을 해서 스캠을 당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비밀 구절이 유출이 된 것 같아서 해킹이 된 케이스라면 이 게시글에 그 스캐머의 지갑 주소를 기입을 해주시고 상황 설명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한글로 쓰는 것보단 챗 GPT나 번역기를 사용을 해서 영어로 직접 기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 스캠 활동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스캠 링크를 가지고 있거나 이 사기 행위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고 신고 또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코어팀에서도 이를 확인을 한 후에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어떻게 비밀 구절이 유출이 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나의 지갑에 있는 자산 1000파이, 5000파이, 10,000파이 등이 다른 지갑으로 옮겨져 버렸다. 이 부분을 신고하게 되면요. 코어팀이나 3자가 보았을 때 어떠한 이유로 이 자산이 정확하게 옮겨진 건지 명확하게 특정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는 블록체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수백 개, 수천 건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코어팀이 이런 부분을 모두 감시하기가 매우 힘들 수가 있고요. 또 블록체인 데이터라는 것은 지갑 주소와 옮겨진 파이코인의 양 그리고 그 시간대만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일들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데이터 밖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코어팀이 이러한 수천 건의 일들을 일일이 대응을 하기는 매우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전제를 하시고 신고서를 한번 제출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체크리스트에 접속을 하셔서 체크리스트 3번, 6번을 새로 업데이트 하셔서 새로운 파일 지갑을 만드셔야 됩니다. 새로운 지갑 생성하기는 3번에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후에 6번에서 다시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다음 마이그레이션부터는 이 새로 만든 지갑으로 파이코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해킹당한 지갑 안에 파이코인 락업이 아직 걸려 있다면 락업이 풀리는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파이 지갑에서 이 락업된 파이코인을 탭을 해보시면요. 락업이 풀리는 시기를 초 단위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미리 알람을 여러 개를 맞춰 놓고요. 락업이 풀리자마자 주변에 안전한 파이 지갑으로 재빠르게 파이코인을 옮겨 주셔야 됩니다. 가족이 파이 지갑을 가지고 있거나 지인이 파이 지갑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그 지갑으로 재빠르게 옮기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킹을 당한 지갑은 그 스캐머 쪽에서도 이미 손을 썼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락업이 풀리면요, 평균적으로 5초에서 1분 사이에 파이코인이 빠져나가는 게 보통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빠르게 재빠르게 옮기셔야 되고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도를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그 비밀 구절이 유출이 된 그 파이 지갑은 더 이상 사용하시면 안 되는 파이 지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항상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절대 누군가의 도움으로 파이 앱이나 파이 브라우저, 파이 지갑 생성에 도움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스탁형 지갑을 운용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부여받은 이 24개 영단어 비밀 구절을 이메일, 카카오톡, 휴대폰 메모장이나 사진첩 등에 따로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프라인에 종이나 아날로그 방식으로 안전하게 분산 저장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비밀 구절의 사용은 휴대폰을 교환할 때나 파일 브라우저를 다시 설치할 때 등등 비상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 비밀 구절을 사용할까 말까 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파일 지갑을 사용할 때는 지문 인식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밀 구절은 가급적이면 깊숙이 오프라인에 보관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지문 인식이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밀 구절 이 24개 영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평소에 100번, 1000번 지문 인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지문 인식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비밀 구절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지문 인식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교체가 되거나 파일 브라우저가 삭제만 돼도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재등록을 하려면 결국 비밀 구절 24개 영단어를 꺼내와서 다시 입력을 하여야 지문 재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이트나 링크에서 24개 영단어, 이 비밀 구절을 입력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의심을 하고 절대 입력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비밀 구절을 입력을 해도 되는 파이 지갑 주소가, 정상적인 주소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진짜인지 스캠 사이트인지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심을 하시고요, 절대 입력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개 영단어는 쉽게 꺼내 쓸 수 없는 오프라인 아주 깊은 곳에 보관을 해 놓으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밀 구절을 쉽게 복사해 올 수 있는 온라인 한 부분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그만큼 무의식 중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비밀 구절은 가장 불편한 곳에, 가장 먼 곳에 오프라인에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좀 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요, 또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비밀키를 사용해야 지갑이 열리도록 하는 기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자산을 최대한 쪼개서 여러 지갑에 분산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제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서는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비밀 구절 관리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파이 경매를 쳐보면요, 경매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도 거래가 되던데 문제가 없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 일단 코어팀 백스에서 명확하게 언급을 한 부분은요, 폐쇄형 메인넷에서 파이를 현금과 거래하고 타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모더들에게는 이런 표를 제공을 하고 각 지역의 모더들에게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표가 나왔는데요. 이 표를 읽어드리자면은 이 문서는 모더레이터들이 파이 거래가 허용되는 것, 허용되지 않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되는 그런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케일이나 목적에 따라서, 즉 각 경우에 따라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픈시아 같은 NFT 마켓,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과 은의 거래도 허용 가능한데 특히 직접 만나서 대면을 해서 물리적인 금이나 은의 상품을 파이로 교환하는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금과 연동된 암호화폐나 트레이딩 목적으로 금을 파이로 교환하는 경우는 부정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표 자체를 각 국가의 모더님들이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해서 룰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는 금을 가공을 했는지 가공하지 않았는지로 기준 잡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골드바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어서 거래를 삼가해달라, 이렇게 언급한 모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 거래에 관해서는 생태계에 큰 위협을 가하지 않는 소량이라든지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이 금의 거래는 현재까지는 코어팀에서도 큰 터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 품목을 보면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나와 있고, 그리고 불법 상품,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불법 무기를 파이로 교환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출 상품, 그리고 기프트 카드나 쿠폰, 예를 들어서 애플, 아마존, 월마트 이런 사이트에서 발행된 기프트 카드와 파이를 교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또 도박이나 복권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기준으로 지금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은 각 국가의 모드님들에게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파이를 통한 경매와 금의 거래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경매 자체 그리고 금의 교환 자체가 규정 위반이다,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참고로 파이 우리 초창기 역사를 보면요, 초기에는 코어팀에서 300명에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줬습니다. KYC를 미리 해주고 IAT 기능을 제공을 해서 그 소수 인원이 미리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요. 300여 명 중 일부는 TPL이라는 파이 앱을 따로 만들었고요. 거기서 수많은 상품을 파이코인으로 경매를 진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유입이 되도록 장려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이런 건전한 방식의 경매까지 모두 걸고 넘어가기엔 생태계가 오히려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의 글을 보면요, 다오월드님 생각을 다음 편에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KYC 연장을 11월 말까지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마그 속도를 보면 1개월에 100만 명 미만인데 몇백만 명을 마그 통과를 이 한 달 동안 시킨다라는 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코어팀에서 거짓으로 공지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유예기간 2개월 연장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질문자님 이 의견을 보면요, 유예기간 최종 마감일은 그대로이고 KYC 신청 유예기간이 2달 연장이 되었다, 즉 9월 30일에서 11월 30일로 연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럼 11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는데 이 한 달 사이에 모두 마이그레이션을 시키겠다라는 게 말이 되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이고요. 이 코어팀의 공지를 한번 보면요,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최종 마감일은 2024년 12월 31일, 변경되지 않으며 유지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공지에서는 12월 31일까지 마이그레이션까지 모두 마감일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계산해서 6개월간의 시간을 주었을 때 기준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시스템이 멈춤 없이 작동하였을 경우 타이머가 지속적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12월 30일에 종료가 된다는 이론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을 신청을 하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대기줄에 서게 되고 타이머의 시간은 멈추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데드라인, 즉 마감일은요, 여기에 써있는 12월 31일 날짜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이머에 실제 떠있는 날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다수의 분들은 파일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 마감, 이 시간 기준이요, 타이머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30일을 넘어서고 내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코어팀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처음 공지부터 이렇게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변한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KYC 신청 종료 기간이 9월 30일이 지금 다 되어 가는데요. 아직 버그로 KYC 신청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 부분만 2개월 연장을 한다, 이렇게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번 2개월 연장도 이미 7월달 이 시스템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몇 가지 댓글을 선정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